이 거지 같은 것들 당장 끌어내! 고막이 찢어질 듯한 박천모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뒤흔듭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엄마 지연은 덜덜 떨며 빌고 또 빕니다. 전무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딸이 너무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하지만 박전모의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당장 보안팀 불러 산업 스파이로 넘기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절체절명의 순간 7살 꼬마 보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전무를 가리키며 입을 엽니다.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썩은 숫자 냄새가 나요.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100억 원의 비리가 적힌 그룹의 장부, 그 비밀을 단 3초 만에 꿰뚫어본 어린아이.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댁에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주고 자녀분들에게 효도의 마음을 심어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바로 몇 시간 전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낡은 포대기에 7살 딸을 섬겨서 출근해야만 했던 어느 청소부의 뒷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익. 고요한 새벽 4시 날카로운 마찰음이 300평 규모의 대기업 대회의실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재계 1위 LK그룹의 심장부인 본사 30층입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지만 회의실 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재무팀 엘리트 20명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내뿜었던 매캐한 담배 냄새와 식어버린 커피의 씁쓸한 향만이 텅 빈 공간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로 예정된 국세청 정기감사. 하지만 회계장부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100억 원의 행방은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온갖 서류 뭉치가 태풍이 휩쓸고 간 듯 널브러져 있는 책상들 사이로 아주 낯선 그리고 너무나 작은 불청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봄이야, 쉿. 조용히 해야지. 경비 아저씨 오면 큰일 나. 청소부 지연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입은 회색 작업복은 낡아서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등 뒤에는 식은 땀이 흘러 옷감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돈이 없어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마다 몰래 회사 청소, 도구함 뒤에 숨겨 데려와야 했던 7살 딸 봄이었습니다. 혹여나 복도를 순찰 도는 보안요원의 또각거리는 구둣발 소리라도 들릴까봐 지연의 심장은 콩닥콩닥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해맑았습니다. 봄이의 자그마한 손에는 뚜껑이 열린 굵은 빨간색 유성 매직이 들려 있었습니다. 독한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아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근데 저 숫자들 다 엉망이야. 여기랑 여기가 짝꿍이 안 맞잖아. 꼭 잘못 끼워진 블록 같아. 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깨알 같은 글씨로 그룹의 운명이 걸린 1급 기밀 장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그 복잡한 수식과 숫자들의 나열. 그런데 봄이의 눈에는 그것들이 춤을 추듯 떠다니는 그저 잘못 맞춰진 알록달록한 장난감 블록처럼 보였던 걸까요?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바닥이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보시는 거라고 했잖아. 얼른 내려와, 어서. 지연이 황급히 봄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친 엄마의 손길에 아이가 휘청거렸지만 보미의 고집은 세었습니다. 보미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회전의자 위로 꼬물꼬물 올라갔습니다. 의자 바퀴가 굴러가며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보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칠판 속 숫자에 고정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욕이랑 더하면 빵꾸가 나는데 이게 땡 틀렸는데 흐흐. 보미는 거침없이 보드 위에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쓱싹 쓱싹 매끄러운 화이트보드 위를 매직 펜이 달리는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무이사 최영석이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고민했던 그 복잡한 해외 펀드 수식 위로 보미의 빨간 줄이 가차없이 그어졌습니다. 여기엔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야지. 바보 아저씨들. 구멍이 숭숭 뚫렸잖아. 보미는 재미있어 하며 숫자를 고쳐 썼습니다. 아직 한글도 다 못된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대단했습니다. 잠시 후 걸레를 빨아오느라 자리를 비웠던 지연이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헉! 봄이야. 눈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새하얗던 화이트보드는 온통 빨간 낙서 투성이었습니다. 마치 핏자국처럼 선명한 붉은색이 지연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빨리 지워야 해. 이거 안 지워지면 우리 쫓겨나. 지연은 허둥지둥 칠판 지우개를 찾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지우개를 몇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우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 기익,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이 시간에 이곳에 올 사람은 경비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헝클어진 머리,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구겨진 와이셔츠, 두고 간 차 키를 찾으러 다시 올라온 재무이사 최영석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걸레를 든 청소부와 의자 위에 올라가 빨간 매직을 든 조그만 꼬마가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보드 위에 선명하게 덧칠해진 붉은 숫자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사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딸이 어려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바로 지우겠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쿵쿵 울렸고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지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느릿느릿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심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았을 때
느끼는 전율, 바로 경악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쓰고 있던 금태 안경을 벗어 와이셔츠 자락에 급하게 문질러 닫고 다시 썼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보드판 구석, 보미가 고쳐 쓴 숫자 125억 4천만 원. 그것은 재무팀 전체가 일주일을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정확히 비어있던 금액의 오차 범위와 소수점 단위까지 일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붉은 매직 자국이 번들거렸습니다. 이사님, 제발. 지연의 울음 섞인 애원 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최 이사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기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수식은 일반적인 회계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LK그룹의 창업주 때부터 내려오던 극소수의 임원만 아는 비공개 암호 수식, 일명 고스트 수식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글자도 모를 것 같은 이 7살짜리 꼬마가 그 복잡한 미로를 단숨에 뚫고 정답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 누가 썼습니까? 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지연은 딸을 등 뒤로 꽉 숨겼습니다. 어미 닭이 독수리 앞에서 병아리를 보호하듯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보미의 작은 어깨가 엄마의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아이가 낙서한 걸 지우려다가 그만. 지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못 풉니다. 이건 카이스트 수학 박사들도 못 푼 문제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이 장부에 손을 댄 겁니까? 최 이사의 시선이 지연의 등 뒤 작은 꼬마에게 꽂혔습니다. 보미는 겁먹은 엄마의 바지 자락을 꼭 잡고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겁을 먹기는커녕 호기심으로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보미가 당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특유의 높고 맑은 목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보미야, 쉿, 조용히 해. 지연이 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보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쓴 거 다 틀렸어요. 저기 세 번째 줄에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해야죠. 그래야 블록 구멍이 딱 맞잖아요. 순간 최 이사는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곳, 그곳은 가장 복잡하게 꼬여 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해외법인 역의 펀드 구간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허겁지겁 주머니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탁탁탁탁. 계산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증 결과 일치합니다. 액정 화면에 뜬 메시지. 완벽했습니다. 7살 아이가 그 복잡한 비리의 사슬을 단 3초 만에 끊어낸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좁쌀 같은 소름이 돋아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직관, 숫자의 흐름을 그림처럼 본능적으로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직관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눈동자는 깊고 투명한 갈색이었습니다. 꼬마야, 너 이름이 뭐니? 서봄이요. 봄이야. 이 숫자들, 내 눈엔 뭘로 보이니? 이게 보여? 봄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블록놀이 같은데요? 여기 툭 튀어나온 걸 빼서 저기 쏙 들어간 데 끼우면 딱 맞는데. 아저씨들은 왜 그걸 몰라요? 뻔히 보이는데. 최 이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요란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또각, 또각, 또각. 마치 평화로운 숲에 들이닥친 사냥꾼의 발자국 소리처럼 위협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최 이사, 아직 퇴근 안 했어? 불은 왜 켜놨어? 걸걸하고 쉰 목소리의 주인공. 술과 담배에 찌든 탁한 목소리. 바로 이번 100억 횡령 사건의 주범이자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리는 탐욕스러운 인물, 박전무였습니다. 쾅! 육중한 마호간이 원목으로 된 대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순간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술 냄새와 짙은 남자 향수 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밀려들어 왔습니다. 박전무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회의실을 훑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마신 술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독사처럼 매서웠습니다. 내일이 감사인데 뭐 하는 거야? 100억은 찾았어? 그리고 이 잡상인들은 뭐야? 냄새나게. 박전무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의 허름한 작업복과 때가 탄 봄이의 낡은 운동화에 머물렀습니다. 지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딸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보안팀 당장 불러. 다 내쫓아. 박전무의 고함 소리에 회의실 통유리창이 윙윙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박전무의 시선이 화이트보드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봄이가 빨간 매직으로 수정해 놓은 그 숫자들. 그것은 박전무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리려 했던 비자금의 흐름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발가벗기듯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박전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장부가 들통났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덮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공포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누가 건드렸어? 어떤 놈이 기밀 장부에 손을 댔어? 박전무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거구의 남자가 그림자를 들이우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지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모르고 낙서를. 뭐? 아이? 박전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지연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애새끼를 데려와. 너 잘 걸렸다.
안 그래도 이번 감사 때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당장 보안팀 불러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경찰에 넘겨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지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산업 스파이라니, 감옥이라니.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보미가 울먹이며 엄마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나쁜 아저씨.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 이사가 벌떡 일어나 박 전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 박 전무의 귀에 눌려 말 한마디 못하던 그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안경 너머로 번뜩이고 있었죠. 전무님, 멈추십시오. 뭐야? 최 이사 지금 미쳤어? 비키지 못해? 이 아이가 찾았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100억. 그리고 전무님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셨던 그 100억의 행방. 이 7살 꼬마가 단 3초 만에 찾아냈다고요.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전무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고작 청소부 딸에게 들통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엄마 뒤에 숨어있던 보미가 다시 한번 당돌하게 앞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작은 발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보미는 눈물을 그치고 박 전무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투명할 정도로 맑아서 박 전무의 탁한 눈동자가 그대로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 순수한 시선 앞에서 박 전무는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보미가 작은 검지 손가락을 들어 박 전무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주머니에서도 숫자가 새요. 뭐라고? 박 전무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보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저기 칠판에 있는 나쁜 숫자랑 똑같네. 검은 연기처럼 줄줄 새요. 냄새가 나요. 썩은 숫자 냄새. 보미의 손가락은 정확히 박 전무의 양복 안주머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박 전무가 오늘 새벽 급하게 챙겨 나오느라 미처 숨기지 못한 비자금 내역이 담긴 검은색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미에게는 박 전무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탐욕의 기운이 마치 뚝뚝 떨어지는 검은 숫자들처럼 보였던 걸까요? 아이의 눈에는 박 전무의 주머니 주변으로 아지랑이 같은 검은 형상이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이 쥐방울만한 게 어디서 헛소리야? 박 전무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저 이 불길한 모녀를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가 보미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손 멈추게. 문 밖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둥 소리보다 더 위험 있는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열린 문틈으로 쏠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검은색 흑단나무 지팡이를 짚은 윤태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불면증으로 새벽 산책을 하던 그가 소란을 듣고 비서진을 대동한 채 올라온 것입니다. 윤 회장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지팡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탁, 탁 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시선은 소란을 피우는 박 전무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작은 소녀 보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과 주름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윤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숫자가 샌다고? 썩은 숫자 냄새가 난다고 했니? 그것은 아주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 회장의 막내 아들만이 쓰던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수학 영재였지만 세상과는 소통이 서툴렀던 아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천재 아들의 언어. 20년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말을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낯선 꼬마 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그의 본능이 핏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치다 그녀의 낡은 가방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굴러가는 소리, 구겨진 영수증들, 그리고 오래되어 색이 누렇게 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사진은 팔랑거리며 윤 회장의 구두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이 그 사진에 꽂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의 아들 민우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진. 윤 회장은 비틀거렸습니다. 최 이사가 급히 부축하지 않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억 장부의 오류, 천재 소녀의 등장, 아들의 말투,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의 사진까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준비한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저 사진, 도대체 저게 왜? 윤태산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살얼음을 다루듯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배회했습니다. 사진 속의 청년. 티 없이 맑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은 2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 회장의 막내 아들 민우였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의 지연이 갓난아기를 안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죠. 사진 속 배경은 낡은 단칸방이었지만 두 사람의 미소만큼은 햇살보다 밝았습니다. 지연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바닥을 기어 사진을 낚아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꺼내 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봄이야, 가자. 어서 가자. 지연은 봄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성 같은 곳에서 자신의 초라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죽기보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윤 회장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할아버지, 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슬픈 숫자 냄새가 나요. 우리 아빠 냄새랑 똑같아. 회색깔 비냄새. 그 한마디가 윤 회장의 발목을 족쇄처럼 붙잡았습니다. 윤 회장은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투각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굴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비틀거리며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때 묻은 작업복 소매를 잡았습니다. 잠깐, 이보게 잠깐만. 그 아이, 민우의 아이인가?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듯 했습니다. 지난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 씨가 사고로 떠나고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막막함. 재벌가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를 뺏길까봐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아야 했던 날들. 청소 일을 하며 화장실 구석에서 냄새나는 걸레들 사이에서 젖을 물려 키운 아이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과는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최영석 이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 수식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푼 이 문제를 좀 봐주십시오. 윤 회장의 시선이 젖은 눈으로 화이트보드를 향했습니다. 봄이가 빨간 매직으로 고쳐 쓴 숫자들. 그것은 단순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의 배열, 괄호를 묶는 방식, 그리고 여백에 그려진 작은 별 모양의 표시까지. 아! 윤 회장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고스트 수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학 영재였던 민우가 아버지와 비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들었던 그들만의 암호. 세상 그 어떤 수학자도 알지 못하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공유했던 언어였습니다. 아버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만약 숫자가 울고 있으면 그건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증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윤 회장은 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죽은 아들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운 적도 없을 텐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보다 더 진한 증거였습니다. 박 전무는 이 상황이 돌아가는 꼴을 보며 초조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의 비리가 묻히는 게 아니라 더 큰 폭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어디서 죽은 민우 도련님 사진을 주워다가 쇼를 하는 겁니다. 보안팀, 뭐해? 당장 끌어내. 박 전무가 악을 썼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봄이를 감싸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룹을 일궈낸 창업주의 서슬 퍼런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 손녀다. 내 아들, 민우의 핏줄이야.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전무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최 이사는 안도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 올렸습니다. 윤 회장은 지연에게 다가가 주저앉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을 잃고 너희들마저 이렇게 살게 두다니. 내가 죄인이다. 천하의 윤태산 회장이 청소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년의 서름이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회장실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전무는 여전히 밖에서 이 상황을 뒤집을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연을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보미는 탁자 위에 놓인 수입 쿠키를 오물거리고 있었죠. 긴장이 풀렸는지 아이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줄 수 있겠나? 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 벗겨진 그 지갑 안 깊숙한 곳에서 헝겊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뒷면 유리가 금이 간 남자 손목 시계였습니다. 가죽 시계줄은 끊어져 덜렁거렸고 시침과 분침은 7년 전 그날 민우가 사고를 당했던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사고 당일 저에게 맡긴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 시계를 팔아서라도 도망가라고 했어요. 윤 회장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시계는 윤 회장이 민우의 대학 입학 선물로 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건 시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계 뒷면 깨진 유리 틈 사이에 끼워져 있는 아주 작은 쌀알만한 마이크로 SD카드였습니다. 이게 뭐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민우 씨가 이것만은 절대로 뺏기지 말라고 했어요. 누군가 노리고 있다고. 회사 내부에 적이 있다고 했어요.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곧바로 최신형 노트북이 준비되었습니다. SD카드를 꽂자 화면에 수많은 폴더가 떴습니다. 파일의 생성 날짜는 모두 7년 전. 그것은 박 전무가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페이퍼 컴퍼니 설립 내역과 비자금 조성 파일, 그리고 민우를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 했던 차량 정비 기록과 청부 통화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박태수? 내 놈이 감히. 윤 회장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박 전무의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 전무는 오늘 그 아들의 핏줄인 봄이마저 짓밟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쿠키를 다 먹은 봄이가 윤 회장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손에 묻은 쿠키 부스러기가 윤 회장의 검은 양복에 묻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 아저씨 혼내줄 거지? 저 아저씨 주머니에 있는 나쁜 숫자들 내가 다 찾아줄게. 보미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윤 회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 그리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래, 아주 호되게 혼내주자꾸나. 내일 아침 9시 대강당에서 주주총회 겸 감사가 시작된다. 보미야,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겠니? 보미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블록 맞추기 제일 잘해. 그날 밤 윤 회장의 저택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보미를 재우고 윤 회장과 함께 밤을 새워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천재적인 직관이었죠. 윤 회장은 보미에게 복잡한 회계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보미는 마우스를 잡자마자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보미에게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여기도 빨간색, 저기도 빨간색. 이 아저씨 거짓말쟁이네. 숫자를 꽁꽁 숨겨놨어. 내일 LK그룹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LK그룹 본관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 까다로운 주주들, 그리고 회사 임직원 수백 명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박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손을 써두었습니다. 모든 횡령의 책임을 잠적한 것으로 위장한 전임 회계팀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행세를 할 계획이었죠. 새로 맞춘 비싼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번 100억 손실건은 일부 직원의 일탈이었습니다. 제가 밤새 조사한 결과 이미 모든 구멍을 메꿨습니다. 박 전무는 준비한 조작된 파워포인트를 띄웠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사관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박 전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늙은 회장은 이제 뒷방 늙은이 신세고 회사는 내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윤태산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회장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오른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하얀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7살 꼬마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는 뭡니까?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윤 회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삐익 하는 하울링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특별 감사관을 모셔왔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7살짜리가 감사관이라니 노망이 든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렸습니다. 박 전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신성한 주주총회장에서 유치원 학예회를. 아저씨,
보미의 맑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보미는 박 전무가 띄워놓은 500인치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잖아. 뭐? 저기 14페이지 세 번째 줄, 그리고 2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숫자가 짝꿍이 안 맞는데? 아저씨가 몰래 주머니에 넣었지? 사람들이 웅성대며 배포된 자료를 미친 듯이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소나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영석 이사가 재빨리 보미가 지적한 부분을 확대해서 메인 화면에 띄웠습니다. 얼핏 보면 완벽해 보였던 수치들. 하지만 보미의 지적대로 계산해보니 교묘하게 분산된 금액들이 정확히 하나의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 전무의 해외 차명 계좌였습니다. 이거 합계가 안 맞습니다. 여기 이 금액,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된 내역이랑 일치하는데요. 국세청 조사관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박 전무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겨드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따위 꼬맹이가 뭘 안다고. 이건 모함이야. 조작이라고. 박 전무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을 하듯 신이 나서 화면 속 숨겨진 오류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여기도 땡, 저기도 땡. 아저씨, 3월 15일에 가져간 돈은 왜 안 적었어? 그리고 4월 2일에도 가져갔잖아. 보미가 날짜와 금액을 읊을 때마다 박 전무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만 있던 비밀 장부의 내용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아이가? 박 전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박 전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그거 꺼내 보시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제 보미가 말했지. 내 주머니에서 썩은 숫자 냄새가 난다고. 윤 회장의 눈짓에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박 전무를 덮쳤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강한 저항 끝에 박 전무의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USB 하나가 탁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제 새벽 박 전무가 챙겼던 바로 그 비자금 원본 파일이었습니다. 최 이사가 USB를 낚아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박 전무가 그동안 횡령한 1,000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과 살인 교사 혐의가 담긴 녹취록 파일들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충격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전무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이 7살 소녀의 손가락 끝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체포해. 경찰들이 들이닥쳐 박 전무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끌려가는 박 전무를 보며 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보미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보미야, 내가 해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아니 우리 가족을 구했어.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함성과 박수갈채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관객석 맨 앞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벚꽃잎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LK그룹 본사 꼭대기 펜트하우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회장의 집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에는 알록달록한 장난감 블록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보드에는 복잡한 회계 장부 대신 보미가 그린 가족 그림이 가득했죠. 크레파스로 그린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보미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밥 먹어. 보미의 명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된장찌개를 식탁으로 날랐습니다.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하고 고운 파스텔 톤의 옷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지연은 이제 LK그룹 재단 이사장이 되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냐, 우리 공주님 배고팠구나. 윤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 주름살이 펴진 듯 표정이 한결 온화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보미를 무릎에 앉히고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던 외롭고 넓은 식탁이 이제는 셋이 되어 꽉 찼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행복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다? 수학시험? 아니, 받아쓰기. 윤 회장과 지연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학 천재인 봄이었지만 한글은 아직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윤 회장은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통유리 너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우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보고 있니? 내가 남겨준 이 보물이 내 삶을 다시 숨쉬게 하는구나. 식사를 마친 후 윤 회장은 보미를 데리고 거실 한쪽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보미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 미, 솔. 서툰 연주였지만 윤 회장에게는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숫자는 안 셈해? 응. 이제 회사 장부 안 봐도 돼? 보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 봐도 된단다. 우리 보미가 나쁜 숫자들을 다 혼내줬잖니. 이제 할아버지는 보미가 크는 숫자만 세어볼 거야. 1cm, 2cm. 이렇게 말이다. 보미가 까르르 웃으며 윤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세 사람을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 100억 장부의 빨간 줄을 긋던 꼬마. 그 엉뚱하고 발칙했던 낙서가 무너져가던 한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숫자로 가득 찼던 차가운 세상에 사랑이라는 따뜻한 정답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